예, 안녕하세요. 저 문성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의 명령 대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민주통합당이 실패했을까를 고민하고 있고요. 제 탓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민 참여형 정당을 만들자. 그 방법은 온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탑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제시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16년 이제 총선이나 17년 대선을 향해서 또다시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걸 시민 조직화를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기획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6월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집중을 하고 끝나자마자 그 일을 착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러면 영화나 이런 쪽에는 출연을 하고 계십니까? 영화는 지난 연말부터 3편을 찍었어요. 예, 짧게 두 개 나갔고, 하나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제작하는 해무라는 영화는 이제 이게 조연급으로 출연했는데 방송은 전혀 못하게 하네요. 뭐 요청 TV나 이런 쪽에는 요청 오는 거는 요청이 왔는데 그래서 하겠다 그랬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제 그렇다는 다른 방송에서 그랬다는 걸 소문을 듣고 저한테 자기는 정말 같이 하고 싶다. 작가나 연출은. 근데 이게 결제 과정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혹시 뒤집어질지 모른다는 거를 양해해 준다는 입장에서 하겠느냐를 물어보더라고요. 자기 금전을 먼저. 그래서 할 테니까 결제를 해봐라. 또 안 되더라고요. 번번이. 그래서 MB 정부 때는 한 2년 차부터 그랬어요. 1년 차 때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그냥 내비뒀었는데 요번에는 아예 시작부터 못하게 하네요. 그래서 이게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생업 뭐 지역구 활동이고 뭐 이런 거 다 생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저는 이제 직업이 배우니까 이걸로 벌어서 좀 거기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좀 난감해요.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 배우가 아니고 국민 생계형 배우네. 국민 배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배우,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이명박을 각하라고 불렀던 사람들만 계속 돌림방으로 방송에 나오고 사실 이전에 연기력 있었고 정말 서민의 아픔을 연기했었던 모든 배우들이 지금 뭐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알아서 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MB 정부 때는 한나라당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찍어서 얘네들 출연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스타일이 이렇게 살생부 갖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스타일의 통치를 하시는 양반이니까 그러겠죠. 아예 이제 밑에서 다 명단을 정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 문화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지금 죽어간 사람들이 여러 명 MB 정부 시절에 뭐 4대강 반대 서명이나 이런 거 했던 단체나 구성원들은 연극 쪽 이쪽에 문화예술위원회 이런 데서 지원이나 이런 게 다 끊어졌고요. 지금도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밤샐 거니까. 또 망치고 있다. 아니 근데 여긴 편성이 없어요? 편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럼 10시에 누가 와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 방송이죠. 마지막 생방송 방송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송에 있는 저장되는 용량하고 스태프들이 집에 못 가 책임져야 돼. 그렇구나. 그럼 우리 개인 방송이 아니야. 근데 음주 방송은 안 해요. 음주 방송 같은 건 안 해요. 음주 방송은 본 방송은 음주 방송 하다가 큰일 나죠. 인터넷 지금 시청자들한테 19금하면 됩니다. 19금은 될 수가 있는데. 아니 밤 늦게는 괜찮죠. 겐스부르라고 프랑스의 유명한 가수 겸 배우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이 심야 토크쇼를 하면서 와인을 놓고 같이 게스트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얘기가 농도가 짙어지고 막 난리 나는 그런 토크쇼를 한 적이 있고 술술 인터뷰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아마 그건 이제 팩트 TV에서는 그 용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생방은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좀 위험해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국민 배우에서 국민 생계형 배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그냥 백수가 됐습니다. 국민의 명령 상임위원장입니까? 대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식 상임위원장인데
상임위원장 이런 게 말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대표로 약칭하자. 예. 이렇게 됐죠. 국민의 명령 대표 문성근. 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바로 물을게요. 이제 시간이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 지지율로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고 정체되고 있잖아요. 그지? 네.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글쎄 오늘 뭐 유승찬 씨가 SNS를 분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뭐 저 당원 당규 논쟁이 네. 있었고 뭐 또 뭐죠 5.18 이렇게 기초무공천 문제 그다음에 친노 배제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저는 물론 그것도 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근본 첫 단추를 잘못 꼈다라고 네, 첫 생각합니다. 단추. 그러니까 예. 그야말로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직접민주주의 요소로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게 시대 흐름인데 그렇죠. 이거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계실 때 바깥에 계실 때 사실 그 민주당 지도부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만들기 전에 그 통합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단 조건이 시민참여형 정당이어야 한다. 이거는 대선 공약이고 민주통합당 창당 합의문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걸 고리로 통합을 한다면 저도 뭐 열심히 돕겠노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정작 통합은 했는데 시민참여형은 빼버리고 그러니까요. 느닷없이 기초무공천이 들어간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놀랐고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 이렇게 어이가 없는 생각합니다.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당 지도가 정체돼서 참 답답해 하시지 않습니까? 더 문제는 매번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통합할 대상도 없어요, 당분간. 그럼 지금 구조 안에서 이걸 다시 차고 올라가야 된다. 방법이 뭘까? 시민참여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 그 한나라당보다 정당 지지도가 8%에서 10% 정도 앞섰거든요. 물론 총선 공천하면서 완전히 무너졌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됐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생각을 안 하시고 뭐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분들 경우에. 근데 안철수 의원께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고민이 끝나지 않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정당 지지율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은 시민 참여형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정체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를 지지하는 그 시민들 중에서 동력을 가진 분들, 경험을 한 분들, 참여한 경험을 갖고 있던 분들, 이런 분들께서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예. 왜 저러지?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동력을 모아내려면 그분들이 다시 뛰게 네. 희망을 갖게 하려면 그 문턱을 낮춰서 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걸 거부하는 한 그 열정적인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지켜보기 때문에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지방선거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계속 비판하는 이유가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박근혜 그러면 산불 이미지가 강하고 불통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박근혜가 가장 비판받았던 게 불통인데 소통하지 않는 거. 네. 그러면 이번에 치고 나가면서 안철수 김한길 대표가 정말로 시민 참여형으로 소통하는 정당의 모습을 제시했다면 그럼요. 네. 굉장히 달랐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꼭 반대로 가는지. 일반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대선 때도 그 약속을 했고 그리고 이때까지 IT 기업이나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시민 참여형 정당 이런 네트워크 조직들을 만들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개인의 그 지금 정치적 입장 때문에 수용을 못 하는 겁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 저는. 왜 그러는지를 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2번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한 번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정말 장문의 보고서를 써서 그쪽에 건네드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지금 37만 명 선거인단이 누적돼 있다. 그러니 한 2주든 20일이든 선거인단 추가 등록을 받아서 전국에서 원샷으로 경선을 합시다. 국민참여 경선으로. 그렇게 되면 대선에 이길 수 있고 대선 후에 정당 혁신이 가능합니다.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게 친노한테 유리한 방안이 아닌가 이런 계산을 했다는 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확인할 수는 제가 볼 때 없고. 그건 친노가 아니라 민주당에게 유리한 구도라고 봤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그랬는지 그 조직이, 모르겠어요. 예. 글쎄 그런데 두 번째 기회는 노원에 출마하셨을 때 그때도 그쪽에 이제 그 보좌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거 끝나자마자 온의 플랫폼을 형성하고 온오프가 결합된 구조로 정치 세력화를 하면 한 석 달 안에 50만 명은 모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당대당 통합이 가능한데 통합되는 정당은 안철수 신당의 당 구조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느냐 제안했는데 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때 안 한 거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안이라서 안 했다면 두 번째는 왜 안 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민주당과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요번에 통합할 때 그걸 걸어야 되는 또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저로서는 왜 그러시는지 정말 납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떠오른 게 그 청춘 콘서트라는 거였잖아요. 막 바닥에 애들이 학생들이 그렇죠. 앉았던 거 아니에요? 그냥 미어 터지고 땀이 뻘뻘 나는데 그걸 했고 그다음에 대선 때도 그 찬조 유세 나오면 정말 20, 30대가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거는 2002년에도 그렇게 안 모였어요. 그거는 저 김대중 후보 시절, 그러니까 87년, 뭐 97년에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인터넷 보급되면서부터는 2002년 노무현 후보도 그렇게 사람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최대 인파가 안철수 후보를 보러 나왔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담을 그릇을 만드시라는데 왜 안 하시는지. 근데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 대표님 주장하시는 게 온오프 시민 참여형 정당이잖아요. 예. 온오프 이게 정확한 메시지 전달 잘 안 되거든요. 네. 쉽게 한번 이 어떤 겁니까? 온오프라는 것들이 뭐 어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굳이 입당하지 않아도 시민들로서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네.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느슨한 연대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건데 그러려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당의 지구당이나 이런 데 나타나거나 그런 건 안 한단 말이죠. 늘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SNS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온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기존의 정당에다가 덮어 씌우자. 예. 탑재하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당원 플러스 지지자. 그렇죠. 근데 당원은 전통적인 소통 구조에 있는 당원 구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나머지 정당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그 정당 안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온라인에서 그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자. 만들어서 둘을 접합하자. 네, 그런 거죠. 그것이 온오프 온오프 결합 시민 참여형 정당이다 이런 거죠. 쉽게 이해되셨죠? 그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도 대꾸도 안 하고 또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주당이 고민할 때 의견을 묻는다라면 그 거기에 대한 의견을 시민들이 참여해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틀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항시적으로 관심 있는 그 유권자 중에 적극적인 지지 유권자들이 그 상시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자. 그렇죠. 이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선거 때 그걸 왜 싫어할까? 이 조직이 그 작동이 되면서 선거에서도 막강하게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데 이유는 이제 설명하시기는 당이란 원래 당원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원 중심 정당론 이거죠. 그런데 그래놓고 왜 이 이거는 당원 중심 정당론의 전형적인 모델이 영국의 노동당이거든요. 영국의 노동당이 전성기에 300만 명 정도 됐대요. 당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수입에 따라서 차등화된 당비를 내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지금 30만 명 됐어요. 노동당도. 영국 노동당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당원으로는 그 힘을 모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에다가 정책 생산 플랫폼도 만들고 뭐 미디어 플랫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작동시켜 보더니 우리 이제 시민 참여형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원 당규를 싹 바꿨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 명령에서 제안하던 것보다 엄청나게 더 과격한데 뭐냐면 우리는 그 당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직 입당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의결권을 주되 당원에 비해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 정도의 권한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대의원이 3이고 권리당원이 2고 시민이 1이다. 그러면은 한 1년 지나다가 보면 시민이 아니 저 사람은 왜 3이냐 난 1이고 아 그럼 저분이 입당하셔서 활동하고 당비도 내지 않냐. 아 그래? 그럼 나도 당비 낼래. 이러면 입당자들이 늘어나면서 당원 구조도 강화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저는 주장을 하는 건데 영국 노동당에서는 시민과 대의원과 당원과 의원과 모든 사람 1인 1표로 정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과격한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SNS 혁명 시대인 네. 거잖아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민주제도는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보면 구글이 인터넷을 아주 혁명적으로 업그레이드한 게 98년이래요. 업그레이드 하자마자 생긴 게 무브원이에요.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전국에 확 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사모가 생긴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의 그전에는 모였다가 흩어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 안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오바마가 기가 막히게 쓰는 걸 보면서 영국 노동당이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안 된다. 미국을 따라가자. 이래서 영국 노동당도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치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 중심 정당 이거 얘기하면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드리면 아까 당원과 그다음에 의원과 시민을 1대1대1로 한 1인 1표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당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기득권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다 놨다는 거죠.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개방형. 그렇죠. 당 완전 자체가 열고. 놔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에도 2017년에 완전 개방 경선하자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새누리당 주장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박근혜 후보가 16년 총선에 여야 동시 국민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자라고 예. 공약했어요. 예. 그러고 금년 1월에 들어와서 한나라당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제안했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거부했죠. 거부한 이유가 뭔데? 아니 그거는 이제 기초 무공천 공약을 폐기하면서 네. 대신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 위해서 꼼수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한 건데. 근데 그때는 또 먼저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받으라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먼저 받고 이제 기초공천 문제는 또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2002년에 우리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참여 경선을 받아들였잖아요. 대선 때 50% 받았거든요. 그때 50%는 당원대 의원들이 했고 50%는 국민이 했는데 그때부터 역선택 문제가 있었어요. 네. 비용 과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한나라당한테 끝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 법제화를 합시다. 그렇게 되면 선관위단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선관위가 딱 받아서 걸러주면 돼. 이중 등록한 사람은 영구 자격 제한하면 아무도 이중 등록 안 하거든요. 그럼 역선택 방지됐죠. 거기다가 중앙선관위가 KT하고 SKC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전화번호만 제시하면 이 사람이 주소를 확인해 줘요. 물론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어떤 특별한 투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그러니까 선거인단 등록받을 때 전화번호 뜨잖아요. 그것만 쓰면 다 끝나는 거예요. 등록이 다 끝나. 주소 확인돼, 중복 확인돼. 그러면 비용 절감되죠. 역선택 방지되죠. 최선인데 안 하더라고. 안 한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시민참여형이 싫다는 거죠. 한마디로. 쉽게 따지면은 네. 옛날에 정치 안 하셨잖아요. 저요? 민주통합당 하실 때 그때 최고위원 몇 등 당선되셨죠? 2등 당선됐죠. 그때 2등 당선될 때 모바일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죠. 근데 주요 동력이 시민 참여였죠. 시민 참여를 했기 때문에 배우 문성근이가
문성근이가 갖겠습니다. 예, 일반 사람이 그쪽에서 볼 때 문성근이가 네. 최고 2등까지 할 수 있었다. 네. 그러면 그때 상대적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통적인 방법에서 대의원 뭐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까. 네. 그러면 당원이 중심이 돼갖고 내가 가면은 1등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근데 그게 오해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이상규 씨도. 그게 나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근데 묻는 겁니다. 아니, 오해를. 그 당시에 제가 2등 했어요. 네. 그런데 당원 대의원에서는 그 제가 2등을 했고 네. 모바일에서는 3등을 했어요. 아, 그래요? 2등은 네. 박영선 씨였어요. 아. 그러니까 당원 대의원과 그 모바일 선거인단의 득표율이 거의 일치했어요. 그대로. 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정파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한명숙 대표 중요한 얘기네요. 뽑혔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제가 네. 졌다니까요. 네. 박영선 네. 후보한테. 그다음에 두 번째 저와 박영선 네. 후보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이해찬 김한길 네. 경쟁할 때도 그랬어요. 정확하게 여론조사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뽑힐 때 이제 몇 분 경선하셨잖아요. 그때도 정확하게 일치해요. 다만 대선 때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달랐어요. 최종 득표 결과는 민심 그대로 나왔고 모바일은 여론조사 그대로 나왔고 당표는 다르게 나왔죠. 대선 경선 때는. 근데 그 이외 선거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10만 명 이상 넘어가면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거예요. 유권자는 뭐 어떤 정파 관심 없어요. 누가 그렇죠. 최선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를 문성근? 처음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돼. 한명숙 대표가 제일 안정적이고 네. 좋잖아. 푸근한 엄마 같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게 절대로 집단지성이 발휘됩니다. 근데 이를테면 특정 정파가 선거인단을 많이 등록한다 이런 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많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A 후보가 10만 명을 등록했다 그래서 10만 명이 A 후보를 찍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래 민주진영의 경선에 내 참여할게. 너 A 후보 운동원이야? 알았어, 써줘. 그러나 근데 그런 마음속에는 사람들은 투표를 안 해요. 등록해도 투표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진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선거 경우에 그 70%가 넘었어요. 투표율이 한 75% 됐고. 제 말은 뭐냐면 그렇게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발적인 의지를 그렇죠. 갖고 참여한 분이 투표까지 가는 거지 특정 정파가 명단 올린다 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집단 지성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인간은 이런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we have to blame someone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원망해야 돼요. 네.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인기가 없거나 내가 지지받지 못해서 졌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나의 마음 아픈 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방어 기제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겟이 모바일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하도 모바일 갖고 뭐라 그러시길래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모바일 안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네, 안 해도 좋다. 시민 참여형만 하자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바일을 안 하면 남는 방법이 뭐냐면 현장 투표거든요. 네. 근데 옛날 한번 민주당 오래 하셨으니까 기억해 보세요. 현장 투표는 더 위험해요. 전 반대한 사람이에요. 현장 투표 반대. 현장 투표는 이게 그 현장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봉고와 승용차 수십 대 동원해가지고 예. 갖다 실어 나누면 이거는 기득권자가 다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차라리 시민이 자유롭게 등록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가야 네.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 현장 투표에 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은 다 잊으신 거예요. 네. 잊으셨는데 그게 싫어서 그러니까 모바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까먹고 모바일은 문제가 많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좋다. 안 해도 좋다. 다만 시민 참여형은 가자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10만 명, 10,000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표본이 10,000명이면 집단지성이 발휘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체 여론과 비슷하게 나온다 이런 건데 그 전국 규모의 선거 그러니까 당대표나 대통령 후보나 또 광역단체장이나 이런 경우는 현장 투표를 해도 동력은 떨어지겠지만 참여자는 적어지겠지만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이 지구당으로 내려가면 이 숫자가 만약에 현장 투표를 해서 뭐 1,000명 정도에서 결판 난다. 그러면 동원한 사람이 다 이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일수록 모바일을 쓰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근데 모바일도 부정이 있다 뭐 그런데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딱 1명 나왔죠. 어딘가 권리당원으로 투표했는데 그다음에 정책당원으로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했죠. 내가 2번 했다. 그걸 가지고 막 그 보이콧하고 난리가 난 거. 난리 났어요. 한 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일산 킨텍스에 이제 최종으로 정책당원이 투표하러 갈 때 거기 이제 이 투표용지 나눠주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너무 줄이 기니까 이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경우가 그런 건데 물론 이 휘장 속에 들어가는 투표에 비해서 불안정한 건 맞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게 지난번 대선 경선할 때 어떻게 했냐면 소위 ARS 아웃바운드 ARS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앙에서 전화를 걸어요. 그래서 그 사람 5번쯤 걸어. 근데 그 중에 한 번 받으면 이제 뭐 누구 지지하는 사람 번호 눌러라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부정이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 스마트폰으로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에요. 문자로 이게 경선하니까 투표하십시오라고 그러면서 투표초를 링크 걸어서 문자를 보내. 그러면 받은 사람이 거기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투표하는 경우. 그게 왜 어떻게 조작이 이때 돼요? 부정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30명 조직원들이 모여서 핸드폰을 다 수거해. 한 사람이. 그래서 링크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다 해. 이런 부정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통진당에서 한 건 뭐냐면 인터넷 투표인데 동일 IP에서 수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동일 IP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해명은 뭐였냐면 노동조합이다. 노조 사무실인데 상산직 노동자들이 현장에 인터넷이 없으니 점심시간에 노조 사무실에 와서 투표했다는 거예요. 해명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공개 투표의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문자 링크 방식은 부정의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아웃바운드 ARS 방식은 이게 생필품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누가 이게 전화가 언제 올 줄 알고 언제 올 줄 알고 이걸 남한테 맡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자 링크는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방식은 언제 전화 올지 모르니까 대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갖고 부정의 다니기 위험을, 때문에 줄수 아웃바운드 있다. ARS 모바일 방식은 거의 부정이 없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 부모님 집에 있다가 다 등록한 다음에 부모님이 전화 받을 때 내가 가서 하는 거 이거는 걸려요. 그럴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튼, 지금의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 참여형 정당 온오프에 있는 부분들 전혀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새정치비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거기서는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가서 발제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선 때 이제 정혜구 교수께서 새정치 뭐 이거 그 안을 만드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혜구 교수도 가서 발제를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고 있다. 네,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최근 인터뷰를 보면 시민 참여형이냐 당원 중심 정당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깊게 하지 못했다가 답변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성품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쉽게 생각을 해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진취적인 안을 낸다면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고 느끼나 그다지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 저 문 대표님께서
지금 시민 참여형 이 정당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뭐 여지는 있지만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게 예. 뭡니까, 그러면? 그건 뭐냐면 예. 이 온 플랫폼이라는 게 미국 오바마도 썼고 영국 노동당도 예, 예. 만들었으나 국내에는 없어요. 국내는 없다. 예. 예. 우리는 이제 다음 아고라라든지 또는 뭐 시민광장, 노사모, 뭐 미건스 이런 홈페이지는 있어요. 예. 근데 이 플랫폼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기획과 설계에 1년이 기획에 반년, 설계에 반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영국 노동당도 1년 작동해보고 효과를 확인하고 이제 진화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16년 4월 총선이잖아요. 그럼 1년은 작동돼야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2015년 4월에는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기획 건설에 1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2014년 4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획이 돼야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거나 말거나 간에 하기를 기대하면서 네. 이거는 기획은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기획이 되고 6개월 지나서 그 아주 구체적인 설계까지 하고 있어야 네. 언젠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걸 받아들이면 네. 그때 이제 빨리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어떤 간에 뭐 정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거나 뭐 우호적이든 간에 이런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털거리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된다. 네. 그렇죠. 장터를 만들어 놔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장터의 기능이 나중에 그쪽에서 시민 참여에 있는 부분들이 채택이 됐을 때 같이 결합을 시켜서 네.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시민들께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하부 구조가 된다는 뜻이냐 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당이 소유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참 이렇게 문턱이 느껴져 가지고 잘 네.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의 무브원을 보면 시민 정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민주당은 따로 있어요. 네. 오바마 민주당 따로 있어서 협력적 긴장 관계를 가져요, 둘이. 네. 협력적 긴장 관계. 그러니까 별도 조직으로 가야 이게 영속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민주당으로 퇴행해 버렸잖아요. 지도부가 바뀌고 다 폐기해 버리잖아요. 대선 공약을 폐기해 버리잖아요. 한 번 속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과 당이 협력해서 만들되 이 운영 주체는 시민이어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영구존속하자. 당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하든 무관하게 이 조직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구성현 선생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왔는데 건전한 시민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좋죠. 그러니까 이게 온오프 개방형 정당 이렇게 시스템 플랫폼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해를 잘 못할 네. 것 같은데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이고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진보적인 네티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항상 토론하고 어떤 정책을 요구하자 하고 있다가 그 마땅한 정당으로 그러니까 세력의 단일한 강한 야당에게 우리의 욕을 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선거를 한다 후보를 뽑는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좋은 후보를 뽑아내자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건전한 시민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과 협력적 긴장 관계를 갖는 초정파 시민 정치 네트워크. 초정파 시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다음 아고라를 대폭 확대한 플랫폼이다. 그다음에 요번에 그 뭐죠? 일베의 저쪽 상대편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뭐더라? 오유? 아니 오유 말고. 오유 아니요. 그 있음. 일간 워스트. 일간 워스트. 네. 워스트가 만들어져 거기서 재밌게 놀잖아요. 그 재밌게 노는 기능도 이 플랫폼 안에 한 기능으로 설계를 하고 시민 놀이터도 기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게 노는 컨텐츠 룸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진중권 교수가 재밌는 뭐 개념어를 동영상 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한 2분짜리 동영상을 올려요.
그런 컨텐츠들도 쭉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 진영을 선전하는 컨텐츠를 모아두는 창고, 보수 진영을 공격하는 저들의 거짓말을 공격하는 그 데이터 창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안에 뒤지면 나오는. 네, 금방 할 수 있게. 지금까지 맨날 물어봐야 되잖아, 누구한테. 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그러니까 재밌게 놀면서 연대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조직의 힘을 보여주자.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모을 수 있는 마트로 치면 대형마트를 만들자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이때까지 네. 전부 다 중소 슈퍼마켓들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새로운 상식적인 사회를 못 만들으니까 다 전체에 지금 문성근 대표는 전체 대형마트를 다 만들 테니까 각각 입점을 해서 입점대로 이 경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대형마트. 그러니까 시청 앞에 3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었어요. 근데 행사 끝나고 집에 가요. 공허하지. 공허하죠. 네. 그러니까 그 3만 명이 모였다가 흩어지질 말고 육체는 뭐 몇 달에 한 번밖에 못 모이더라도 그 온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잖아요. 예컨대 표창원 교수가 다음 아고라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청원 서명운동을 제안했어요. 열흘 만에 30만 명이 서명했잖아요. 두 번째 뭔가 더 해달라 그랬어. 20만 명이 또 했어요. 50만 명 어디 갔어요? 그게 표창원 교수가 그 30만 명 명단을 들고 여기 새누리당 당사 와서 건네주고 물거품처럼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네.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 팩트 TV에서 봤는데 그 받아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냥 국장이에요, 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게 경찰이 막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거 주고 갔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50만 명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럼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네. 진짜 중요한 자료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예. 그 이제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그런 거고 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는 지금 을지로위원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남양유업 문제 그래서 대리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 갔어요? 그분들이 입당했나?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리점 업주 네트워크 이 거기서 그 이 플랫폼 안에서 생성되면서 상시적으로 을지로위원회가 가동되는 거예요. 구조 안에서. 그러니까 당과 협력적 긴장관계라는 게 그러니까 별도 조직이니까 긴장관계고 협력관계라는 것은 이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캠페인이나 또는 정책 건의나 생산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민주진보 진영, 그러니까 정의당이든 통진당이든 새정치민주연합이든 그 의원들이 자기 상임위별로 자기 전문 분야를 맡아서 이 네트워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제화까지 가도록 그런 구조로 가야 이게 누적이 되는 거죠. 그분들이 누적되면서 남양유업의 경험이 다른 대리점 업주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그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그 전체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 갑을 관계에서 의뢰 권리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에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정책화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저희 방송에서 쭉 한번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게 왜 저들은 싫다고 그럴까? 소위 이제 그 민주연합 안에 있는 뭐 새정치민주연합 안에 있는 기득권층이라고 할 만한 그 사람들은 대의원 표를 가지고 계산해서 당대표 뭐 최고위원을 계산해서 뽑아낼 수 있는 예측 가능성으로 정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은 철저히 국민 여론 중심에 사실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예측 불허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는 한마디로 이 야당 기득권 야당층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온오프 정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소위 이런 온오프 정당이 만들어졌어. 그럼 거기에서 이 반드시 관리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리 회사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 미리 보는 내지는 그러니까 소위 특정 계파 그 뭐 인터넷 전문가들 친노가 많다. 그러니까 친노 애들한테만 정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신감 이런 것들이 소위 민주당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소위 민주연합으로 하여금 이걸 거부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
이거를 지금 선배님께서는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선생님께서는 그 민주당에다 이걸 얹자 이런 얘기로 지금 고민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얘기를 제가 지금 2번 들으니까 이제 딱 어떤 감이 오냐면 이건 어마어마한 작업이다. 네. 만약에 이게 100만, 200만이 여기 소속돼 있다면 소위 여기에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생활개혁운동 그리고 이제 어떤 솔직히 정당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정당이 등신 짓을 해. 그러면 내쫓고 새로운 정당을 갈아타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마디로 모든 정치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민 권력의 집단이 되는 거다. 그러니 저는 사실 지금 이 민주당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체제인데 이거 제가 볼 땐 이게 우리가 0.1%를 고립시켜서 99.9%가 승리하는 방안을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체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초정파성을 강화시키고 민주당이라는 그 정당에다 씌우기보다 일단은 만들자는 거죠. 일단은 계획해서 만들어 가자. 시민들과 더불어서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놓고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가서 이제 어느 정당이든지 덤비지 않겠어요? 같이 하자. 우리는 어느 정당이든지 우리와 함께할 정당을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면 지네들이 달려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어떨까? 아니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딱 지금 망치 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똑같은 건데 정책, 캠페인, 그다음에 뉴 컨텐츠, 그다음에 조직, 지역 커뮤니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같은 경우에 정당별로 조금씩 정책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 네트워크 안에는 정당별 별도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커뮤니티 경우에는 이제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역구, 그러니까 생활 권역별로 이렇게 모여질 텐데 이 안에도 정당별 네트워크를 스스로 구성해도 좋다. 그러니까 시민이 있는데 이 안에서 여기다가 옆에다 부서를 하는 거죠. 사정연 거, 정의당 거, 통진당 거를 만들어도 좋다. 그렇게 초정파로 가면 이게 모든 정당이 이 플랫폼에 도움을 받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탑재한다는 뜻은 이제 좀 정당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별도로 존재하면서 정당 모두 다에게 연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 안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현상이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20, 30대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지지했잖아요. 거기다가 일종의 스윙 보터들, 중간층 분들 중에서 정치에 아주 신물을 내는 분들이 뭔가 새로운 분을 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 중에서 누가 더 승산이 있을까 전략적 판단도 섞여 있단 말이죠. 그게 안철수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2017 그분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싶으신 건데 17년 대선 때 후보 경선을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이거예요. 당원 대의원이 뽑아요? 대통령 후보를? 그냥 맞아 죽어요. 국민이 뽑죠. 네, 2002년에 이미 50%를 했잖아요. 2007년에 100% 모바일을 했어요. 그래서 친노가 아닌 정동영 후보가 당선됐어요. 그리고 12년에 100% 모바일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당원 대의원을 하자고? 말도 안 되거든. 그럼 결국은 100% 국민 참여를 할 수밖에 없어요. 17년에도. 그런데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20, 30대는 아직까지 참여를 안 해본 거 아니에요. 이런 당내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이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고 당은 당원들끼리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을 열어서 참여하는 걸 경험하게 해야 안철수 후보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17년에.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네, 지금의 초정파적인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일단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당에도 유효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받을 가능성이 없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초정파적인 시민 참여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지금 제안도 하시고 다니시는 거죠.
일단은 지난 예. 3월 13일에 이제 예. 저 새정치민주연합 가서 제안을 드렸죠. 제안을 했고. 그런데 예. 아직까지는 대답도 없고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4월 26일 날 예. 그 국민의 명령 활동을 초창기에 많이 하셨던 분들께 일일이 다 연락을 드리고 예, 있어요. 이제 2기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예, 예. 한번 사업 설명을 하는 그런 예. 자리죠. 거기다가 이런 플랫폼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정치 네트워크에 관심 있는 전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많이들 와주십사 그래서 제안 설명회를 딱 한 번 하려고 그래요. 예. 지방선거 이전에. 딱 한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5월 달쯤부터는 시민들 중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찌됐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또 후보 지지 활동을 하시도록 하고 저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싹 입 닫고 있다가 예. 6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예. 자, 이제 이거 합시다. 지방선거 보셨죠? 자, 이제 16년 총선 어떻게 갈 거예요? 또 질래요? 이거 안 하면요. 저는 이게 예언인데 지난 총선에서 우리 127석 받았죠. 그 전 총선에서 87개였죠. 40개 늘었잖아요. 예. 만약에 이거 안 하면 16년 총선에서 127석 못 합니다. 못하죠. 못 합니다. 그러면 대선에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참여정부 같이 좌우에서 협공당하다 망합니다. 소수 정권 되는 거죠. 예. 소수. 저는 이제 그 이야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그 온오프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걸려가지고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 두 번 들으니까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선배님 만난 다음에 계속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이게 결국은 이 군소 정당들로 막 분열되어 있는 야권은 분열되어 있고 저들은 이권을 중심으로 철저히 뭉쳐 있는 그런데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하는 그런 이제 그 우리나라의 불행이잖아요. 근데 이걸 절대 저들은 안 바꿔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안 소선거구제를 안 바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의원 내각제로 가면서도 소선거구제를 믿고 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 0.1%가 우리 99.9%를 이런 소선거구제로 지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초정파적, 초정당, 초정파적 시민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이게 수백만 명이 움직인다라면 이거는 제가 늘 꿈꿔왔던 강하고 힘찬 야당. 대박이지. 강하고 대박. 힘찬 하나의 대박이 야당을 대박. 만들 수 있는 현재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한마디로 이게 그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소선거구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 후보들을 다 이제 조정하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시려면은 네. 이 그 시민 참여 이 네트워크 정치 참여 네트워크잖아요. 쉽게 따면 정치 네트워크잖아요. 시민 정치 네트워크. 예. 그러면은 이 형태를 만들려 그러면은 이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지금 생계형 국민 배우인데 이게 우리가 플랫폼 하나 만드는 것들이 그냥 액수가 1,000만 원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은 이게 최소한 5억에서 5년까지 치면은 총선까지 치면은 이 한 20억 이상이 넘는 대단한 프로젝트예요, 실제로. 근데 국민 생계형 배우인데 이거 어떻게 지금 정당도 지금 안 받아주는데 굳이 또 국민 생계형 배우가 왜 또 이 나서고 돈이 그렇게 많이 그러십니까? 들어요? 한 20억이나 들어요? 많이 들지. 그러니까 이게 기획에만 적게 잡으면 1억 5천, 많게 잡으면 한 5억 정도까지 기획비만. 그래서 이제 가급적 설계 전에 기획 설계까지 기획 설계까지 그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에 들어가면은 아주 낮게 잡는 사람들은 한 5억 정도 들 것이다. 어떤 사람은 20억이 든다. 이건 하기 나름이다. 40억도 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상하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캠페인, 정책 생산 이런 쪽으로 그 기능을 시작을 하다가 사람이 모이면서 점점 더 키워가는 구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적어도 그래도 한 시동이 걸리려면 5, 6억 정도는 모금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정년이 결정할 때까지. 새정년이 물론 안 하면
16년 소용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16년, 17년 또 개차반 나겠죠. 22년쯤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의 운명이고 정말 하늘에 빌면서 그러지 않길 바라고 새정년이 빨리 결단하기를 바라는데 대략 뭐 그래도 한 10억 목표로는 모금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우리 국민들이 소위 국민 TV 네. 만드는데 수십억을 냈잖아요. 예, 30몇 억 수십억을 냈죠.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냈잖아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정말 뭐 10억 정도 힘들지만 10억을 모아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만 인식이 된다면 저는 이거 모으는 거는 큰 걱정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지금 이 구조를 새정년에다가 목매달고 있는 거 이것이 저는 도리어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새정년에다 발목 그러니까 매달리지 말자 이거예요. 새정년이든 진보당이든 통진당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어떤 정당이든 누가 되든지 간에 탐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시민 주권의 이 99.9%를 위한 플랫폼이다. 네. 이게 동의만 된다면 그 모금은 저는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근데 그 이제 문제는 이 중요한 뭐 망치 부인 그 생각도 맞을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시민 참여 정치 네트워크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문 대표가 이야기한 긴장의 협력적, 협력 관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정책으로 그렇죠. 지금은 뭐 세민연에 갈지 정의대가 갈지 이거에 있는 부분 네트워크에 있는 마트를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에 있는 운영의 방식이든 이것에 대한 운영에 있는 방식들은 시민들이 하더라도 정당하고 협력적 관계는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거죠. 긴장적 그 협력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를테면 예. 그 새정년이 어떻게 하든 시민으로서는 이건 그냥 가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모금이 정말 잘 되고 그러면 그냥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를테면 이 동력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무본이 오바마 초선 성공시킬 때 3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800만 명이에요. 인구가 3억이에요. 우리 6배잖아요. 그러면 300만 6분의 1이면 50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정도 회원이면 이것은 위력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새정년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이걸 꼭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동력 부분에는 협력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하고 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정책화까지 갈 수 있다. 그렇죠. 입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국회와 지방 그 의회와 등등과의 협력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저는 이게 협력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이 당연히 협력은 기본이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들어가느냐. 소속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라면 저는 그 민주당에서 계속 협력을 안 하겠다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끝나면 이 당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저 이제 고민은 뭐냐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떤 보면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하나의 야당.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실제로 99%를 위한 정당을 만들고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만 우리가 공감이 된다면 어느 정당과의 협력 관계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올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우리 동네 후보도 우리가 민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에너지가 굉장한 분야인데 저도 이제 근데 한 4년 차 되다 보니까 조금 지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휴 참 잘 될까, 잘 모일까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데 워낙에 에너지가 바로 그 자세로 밀고 가야 성공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오늘 지금 8년 동안 계속 주장했던 얘기인데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주름 잡은 것 같아요. 누가 앞에서 좌지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들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이 뭐냐? 내지는 어떤 부정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만들지도 지금 안 했다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어려움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해주지 않으면 이건 안 모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난 2012년에 미권스 게시판 있었잖아요.
미권스 게시판에서 미권스를 움직이는 몇몇 사람이 그 지역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영향력을 미쳤어요. 거기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이게 뭐 정봉주의 뭐 정심이냐 아니냐 이게 그 당시 2012년에 공천의 논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조직을 만들었을 때 어떤 그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소위 특정 세력, 지금 뭐 친노라 욕먹는 특정 세력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력에게만 공천에 유리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소위 민주당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백바지 논쟁으로 가자는 거죠. 이거를 해 나갈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노점을 하는 분들도 함께 동참해야 이건 성공하는 프로젝트인데 그분들 마음속에는 그 당시 무시받고 소외됐던 어떤 그 느낌 이게 언제든 상처처럼 돋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절대로 그런 어려움은 없다. 이것을 인식시키고 가야 된다. 제가 설명이 지금 안 되는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에 대한 공포 내지는 그 두려움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믿음직한 관리 집단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여기에 따른 뭐 정리는 계속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돈 안 되는 걸 이것도 또 하십니까? 국민의 명령 하실 때도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왜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문성근 대표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갑 지나셨죠? 얼마 안 됐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왜 굳이 또 지금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민주 진보 진영이 저쪽보다 특장점을 갖고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 나라 꼬라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바꿔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나라도 뭐라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쪽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 그러면 이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모아내지 않으면 우린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문 대표님께 또 하십니까? 할 사람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사실은 이제 제가 국민의 명령 1차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2차 사업은 제가 주도적인 입장이 안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가급적 이렇게 조금 덜 관계됐던 분들 중에서 시민들의 많은 그 신임을 받는 분들이 대거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팀을 짜는데 솔직히 실패한 거죠. 실패해서 저를 뭐라고 평가를 하든 간에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다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도 하는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면 그건 우리 운명인데 아무튼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든 일인데 왜냐하면 이건 기타에 이게 돈이 처음부터 돈이 딱 세워져도 이게 쉽지 않은 이 프로젝트거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이 설명을 쭉 듣고 나서 질문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그때 뭘 말씀드렸냐면 노사모가 있었고 국민의 명령이 있었고 이 시민 네트워크는 세 번째다. 근데 노사모 때 해산하자라고 하셨지만 유지됐다. 그랬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됐고 그리고 이 국민의 명령 시작하자 했는데 여기서 어떤 특정 후보들이 그걸 이용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불만이 생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모바일 진지를 구축하자 해놓고 그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때 그 얘기 했었죠. 모바일 진지란 데가 관리가 안 되고 알바들이 날마다 문재인과 야당을 비하하는 그런 짓거리가 됐는데 책임을 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가 고민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는 절반의 승리밖에 못한다고 봐요. 이번 지방선거는.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 16년, 17년, 아니 40년을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어쩌면 이게 그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특정 세력이 이것을 이용한다면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을 문성근 선배님은 언제나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어느 날 문성근 선생님은 안 보이고 남은 잔존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찌그렁찌그렁 권력 싸움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많은 이 착한 시민들이 보고 거기에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그게 다시 되면 안 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고민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홈페이지와 플랫폼의 차이는 홈페이지는 주인이 있고 그래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플랫폼 경우에 플랫폼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주인인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유지되게 관리하는 그 사단법인체가 이게 이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그 이렇게 뭐 경선에서 뭐 작동을 한다든지 특정 정치인이나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그 정책이나 뭐 그런 플랫폼에서 가입한 분들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조직화했을 때 이거를 위계를 가진 조직을 절대로 안 만들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책 네트워크, 캠페인 네트워크의 연합 모임 구조로 이 안에서 협동조합 활동을 한다든지 시민정치학교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하는 선으로 정돈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그동안 그 시민정치운동 조직체가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다 인물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뭐 유시민, 뭐 낙곰수, 김대중 이렇게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제 중심의 시민정치 네트워크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유일하게 국민의 명령인데 국민의 명령 경우는 통합이 절반의 통합이었잖아요.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절반의 통합이 되면서 동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상시적인 그 의제 중심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정 세력이나 특정 인으로 몰려갈 가능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아까 이제 대통합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식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이거를 당연히 민주당 때부터 당론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 동의해요. 그거를 걸고 여기서 초종파적으로 여러 정당 사람 지지자들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용광로가 돼서 그 목표가 될 때까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될 때까지 대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이 안에서 도리어 생긴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끼리 만난단 말이에요. 정당 그러면 자기 당원들끼리만 만나기 때문에 자꾸 자기와 합리화를 하다 보면 간격이 자꾸 멀어지거든요. 정당 사이에. 아주 쉬운 게 오해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이 런던에서 귀국할 때 기자가 물었다는 거죠. YS랑 만날 계획이 있으십니까? DJ가 뭐라 그러냐면 YS가 뭐야? 이렇게 끊었어요. 그거를 YS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고 저게 나 무시한다고. 저 DJ가 나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삐져 있었다는 거예요. DJ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청와대 회동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나 그랬다며. 그럼 뭐? 그때 귀국할 때. 아, 그거는 대통령을 어떻게 YS로라고 부르냐.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지. 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오해가 풀린 거야. 몇 년 만에. 이게 정치가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뭐 이념과 정책으로 정파를 나누고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사소한 감정 때문에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뻔한 거예요. 우리가 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파 등록제도 얘기해보고 다 그랬는데 안 된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 안에서 같이 녹아나면 이 그러니까 상부? 다른 층이죠. 상부라고 그러면 이상하고 옆에 층위의 정당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 정말 하나의 강한 야당을 그러니까 기능, 하나의 강한 야당의 기능을 하면서 좋은 후보를 우리가 정당별로 이렇게 쇼핑해서 괜찮은 후보를 이 동네에서 공천 주는 정말로 막강한 시민 권력 기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넘어선 강력한 시민 권력부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가능할까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회가 언제 있습니까? 네, 4월 26일 오후 3시에 예. 노무현 재단 강당에서 합니다. 예. 첫 이렇게 방송으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성근 대표의 고민을 좀 들어보는, 그리고 또 제목이 문성근의 새로운 꿈. 네. 예? 그래서 지금 국민 생계형 배우 문성근 대표가 진보 진영에 우리 초정파적인 시민 참여 정치 네트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쉽게 따지면 우리가 그 무지개 7가지 색깔 우리 다 다른데 우리가 무지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각기의 색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우리가 똑똑하다 그랬는데 우리도 제대로 된 무지개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자. 큰 틀에서. 맞죠? 제가. 네. 예? 그래서 이 틀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팩트TV에서 문성근 대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전달하는 첫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 나왔습니다. 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예. 사실 기초 무공천 문제가 예. 일단락 됐길래 그렇지. 나온 예.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일단락 됐을까요? 예. 오늘 뭐 10시에 10시에 어떻게 결정났는데 될 거라고 보세요? 결과?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국민 여론조사는 아마 무공천 쪽이 약간 우세할 거고 당원 쪽은 공천이 우세해서 그 더하기 빼기를 해봐야 결론이 날 것이다. 잘 모르신다. 정치인 다 되셨어요. 네. 정치인이죠. 그 전에 정치인인데 그러면은 네. 오늘 팩트 TV에는 출연을 한번 하신 팩트 TV 글쎄 글쎄라면 출연 안 했다는 거죠. 그랬나? 예. 그러면 지금 진짜 그동안 예. 팩트 TV 정말 많이 응원했어요. 예. 여기 후원회원 돼 주셔야 돼요, 진짜. 예. 그래서 팩트 TV 시청자들에게 네. 그리고 또 보는 이 유튜브나 뭐 지금은 생방송인데 한번 시청자들한테 이 바라고 싶은거나 응원의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그 지금 촛불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고 당이 움직이는 건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고 뭐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 시민이 대대적으로 힘을 모으면 정당도 시민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6일 오후 3시에 노무현재단 강당에서 있는 설명회에 여러 시민 여러분 특히 이런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기술적인 이해가 높으신 분들 전문인들의 참여를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팩트 TV 네, 바라거나 팩트 TV 경우에 예. 정말 사실 우리가 팩트 TV에 신세진 게 많잖아요. 저 지난 3월 13일에 국회에서 이 통합신당 온오프 결합 시민참여형 정당으로 가자 이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발제를 했는데 그것도 생중계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 방송도 내일 아침에 또 지금 네. 또 나갑니다. 지금 이 방송이. 늘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이거 땅 파서 하는 일 아니잖아요. 그럼 신세 갚으셔야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은 지금 힘을 모아주시기 후원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도 여기 후원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자막 보이는데 술술 인터뷰 출연 한번 해주시는 지난번에 거. 했었어요. 맞아. 예. 하셨잖아요. 예, 했었어요. 그 도남동에서 두 번이죠, 그 두 번 상하로 예. 길게 해서 상하로 한번 나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망치 부인 오늘 한번 지각생 네? 오늘 정리해봐. 지각하셨어요? 오늘 방송 사고 지각생. 제가 문성근 선생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 너무 긴장해서 그만 늦었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되면은 망치 부인도 좀 도와줄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게 제 꿈이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솔직히 해서 국민명령 나오기 전에 예. 2010년부터 제가 이 얘기를 주장해왔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몇 가지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 이쪽은 구성 중심의 네. 고민을 하시고 예. 저는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 중심의 고민을 하는 건데 저는 이거에 저는 제 남은 40년을 걸겠습니다. 어유야. 네. 자, 그러면은 방송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오늘 그 문성근 대표가 말씀한 요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조직화시켜 내기 위해서는 초정파적인 시민 참여 정치 네트워크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걸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뭐 여러
용어는 다른 용어 이렇게 표현 간단하게 정리하면 깨어있는 시민의힘을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보자. 지금 만드는 사람이 없는데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도 하지도 않고 근데 어쩔 수 없다. 먼저 흥분하고 먼저 필요성이 느끼는 내부터 시작해서 하겠다. 근데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지금 자신 없으시죠? 아니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건 가야 될 길이고 가야 되는데 이거 위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 생각합니다. 완전 헝그리 정신 불사조. 네. 예, 완전 넘버 3. 아니 이건 진짜 내가 두 번 듣고 느끼는 건데 이제 세 번 들으면 더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것 말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어요. 네. 네. 2016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나타날 모든 정치적인 독재 체제라든가 모든 어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표현이 전부 다 깨어있는 시민의힘을 해야 된다, 조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때 구체적 상을 보여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화를 이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 이런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여러분 뭐 팩트 TV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문성근 대표의 고민 그리고 아까 망치분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건 계속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소통하는 거거든 우리가 소통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오늘은 계속 소통하다가는 너무 어렵다는 이 의견도 나오니까 그래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요. 이상으로 잠깐만. 저요 이거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으로 좀 넣어주시고요. 오케이. 아니 좋은 이거를 저를 뭐 무슨 홍보하는 요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주체로 여기 끼어들다. 관리 소위 이게 얼마나 공정하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부작용을 막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과정 절차 전부 다 보고 이게 공정하다라고 하면 제가 열심히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해볼 마음이 있어요. 네. 저 거기 이름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모임 있을 때 좀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 대표님 지금 물론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저 깐깐한 저 망치 부인이 예. 이제 오늘 망치 부인 실적이 하나 계셨네, 그제? 아니 그 전에 국민의 명령 전에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거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3월 13일 그 발제를 아예 동영상을 트셨다며요. 네. 그 수다방에서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문성근 대표를 모시고 새로운 문성근의 새로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방송 보십시오. 그러면 그 꿈이 하나하나씩 해설해 드립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이상으로 상규와 망치 부인의 불타는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